안녕하세요. 이렇다 12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애정하는 알바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돈나님의 사랑을 네. 듬뿍 받아가지고 늘 행복합니다. 개인적 친소 관계를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 네. 아니 다음번에 삐져요 다른 사람들. 네. 똑같이 얘기하면 되지. 다른 사람 다른 우리- 멘트로 우리 얘기하면 마돈나는 되죠. 거짓말을 못합니다. 네, 다른 사람한테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우리가 또 특별히 알파조님을 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네. 조회수가 거의 최고점을 찍지 않았나요? 네네 맞습니다. 쌤? 빅데이터는 빅브라더인가? 네. 123회였죠. 네.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을 다뤘던 방송인데 방송이 올라가고 며칠이 안 돼갖고 들은 사람이 네. 10,000명을 돌파했어.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1만 명 이상을 돌파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네,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꽤 많은데 네. 1회 네. 방송은 3만 건이 넘었어요. 벌써 네. 이게 쌓이고 누적돼서 네, 근데 그건 누적이고 네.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네, 근데 네. 3, 4일 만에 10,000명 이상이 들은 거는 123회가 처음이다.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직접 받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 주변에 이제 청취자들이 있잖아요. 주로 방송을 하면 그냥 뭐 잘 들었다 혹은 뭐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난번 우리 그 123회 방송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끔찍하다. 그거 정말 현실화되면은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송은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두려움, 고민 이런 것들을 안겨준 방송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방송이 기대가 돼요. 네.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을지. 예, 오늘 주제는 어떤가요? 아니 근데 제가 주제를 보통 택할 때 네.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있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거의 주제를 안 하죠. 택하지는 않거든요. 알파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원래. 원래 그리고 네.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네. 그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어.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골라서 하는 건데 네. 뭐 세상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내가 중요한 게 나한테 중요한 게 다른 사람한테 꼭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난번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던 주제였었는데 이 네. 빅데이터라는 게 미래에 우리를 먹여 살려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얘기들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리는 것일까가 늘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중에 한번 다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빅브라더하고 빅데이터를 비교하는 것 사실상 다르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온 건데 어쨌든 오늘 방송 같은 경우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빅데이터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 지난번에 이어서 한 2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무료 SNS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톡이니 뭐 네이버니 이런 거 전부 다 무료잖아요. 구글이니. 응? 그러니까 전부 무료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우리한테 뭐 일상적으로 그냥 늘 많은데 이 사업자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일까? 이런 걸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왜 구글이 유튜브 인수할 때 네. 그리고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야 이러다 구글 망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막 이제 뭐 궁금해하고 그랬거든요. 네. 바로 그런 주제에 해당할 것 같네요. 그 당시에는 음. 어떻게 다 무료로 서비스를 하면서 돈은 벌지? 네.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을 맞습니다. 텐데 네.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즘에 인터넷은 무조건 다 공짜라라는 인식이 그냥 사람들 딱 머릿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졌는데 네. 근데 만약에 누가 쟤네들은 어떻게 다 무료인데 돈을 벌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사람들 대다수가 알아서 벌겠지. 네 일이나 신경 써. 그렇지. 그거 어떻게 벌든 뭐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고 우리는 그냥 공짜로 쓰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틀린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건 좀 명확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질문을 제기한 배경을 보면 지난번에 그 빅데이터를 다뤘던 이유랑 동일한데 배경은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정보, 우리의 모든 행위정보,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다 경제적 가치를 갖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빅데이터 산업의 출발점이잖아요. 네. 이제 이것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이 등장하기 전에는 개인정보가
돈이 될 거다. 음.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화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디지털 정보 산업이 등장하고 빅데이터 산업이 등장하면서 생산자의 공급과 소비자의 수요를 매칭시키는 방식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이를 가지고 소비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플랫폼이 이제 매칭하는데 거기에서 딱 맞춤형으로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공급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생산자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선호 자체를 다 파악하고 또 개입해서 한 방향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게 이제 지난번 빅데이터 얘기하면서 빅브라더 얘기하면서 다뤘던 내용인데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인지에 대한 네네.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주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며칠 만에 1만 건을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저도 평상시에 궁금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1만 건이라는 것도 좀 덧붙이면 그 팟빵만 해서 1만 건이 넘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뭐 팟캐스트, 네네. 아이튠즈 듣거나 이런 건 다 빼고 어. 굉장히 많이 들은 건데. 그러네요. 네. 그 이제 무료 서비스라고 하면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익숙한데요. 그렇죠. SNS 카카오톡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린 거의 뭐 깨톡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네. 고유 명사가 그렇죠,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카톡 앱도 무료고 그렇죠. 또 카카오톡 이용료도 없고요. 당연히 없죠. 네. 또 이제 다른 부분은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음. 뭐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이렇다를 올리는 모든 플랫폼이 전부 무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 무료죠. 무료죠? 이 예. 우리 다 무료.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네. 무료죠.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나 앱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똑같이 다 공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보편 인터넷 하면은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 www 네. 그렇죠. 그 웹페이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브라우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익스플로러. 구글 크롬. 음.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익스플로러 없어지잖아요. 이제 어. 윈도우 엣지가 생겼잖아요. 엣지. 그다음 익스플로러도 숨어 있어요. 저는 그거 써요.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는 네. 사실은 이제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철수시키는 그런 그런 거겠죠. 브라우저고. 아, 우리 알파조님 아날로그형 인간인데 왜 이렇게 엣지야. 잘하지? 윈도우 10 깔면 엣지가 자동으로 깔리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근데 네. 엣지를 그럼 엣지가 깔린 이후로는 이제 익스플로러 안 쓰니까 그다음에 네. 이제 모질라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쓰진 네, 않지만 파이어폭스, 오페라 뭐 이제 이런 거 예전에 많죠. 저는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이 네. 모질라 파이어폭스를 늘 썼고 구글을 쓰고 구글이나 윈도우를 쓴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죠. 구글은 검색 엔진이거든요. 네. 구글.com 그다음에 빙 이게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빙이죠. 거죠.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덕덕고 딱딱딱. 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검색 이력을 수집하지 네, 않은 네. 덕덕고 이런 게 이제 검색 엔진이고 뭐 이런 모든 인터넷상의 필수 프로그램들이죠. 이게 전부 다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컴퓨터 운영 체제나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 다 엄청나게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윈워드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나 윈도우 10 뭐 이런 게 다 운영 체계인데 월 그죠 뭐 오피스. 워피스죠. 근데 이게 다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인터넷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기반 이런 사업체들은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일까? 옛날에는 우리가 무조건 다 운영 체계도 사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다 제조업체들한테 샀어야 되는데 우리 컴퓨터 사면 거기에 같이 끼워 팔기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거기에 우리가 다 그 컴퓨터 가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가격이. 근데 지금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들은 왜 다 공짜일까? 그러게요. 이런 의문이 어떻게 드는 돈을 거죠. 버는 거지? 그러게요. 네. 아무래도 예상을 해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보다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카톡 말이에요. 카톡. 네. 전 국민이 매일 이제 깨똑깨똑하면서 이게 국민 메신저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네. 물론 저는 텔레그램을 사용하긴 하지만 네. 카도 안 써요, 그럼? 카톡 쓰긴 해요. 안 쓸 수가 안 없어요. 쓸 수가 없죠.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어요.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저의 주 메신저는 네. 텔레그램이지만 카톡은 네, 안 네. 쓸 수가 없어요. 안쓸 그냥 수가 깔아요. 없어요. 응.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톡이 없이는 뭐 어떻게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게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업무에서도 의사소통 도구로서 카톡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수원성에 갔다가 등록했더니 수원성도 카톡으로 보내더라고요. 알림을 수원 지자체에서. 네. 네. 저는 네. 강의를 하잖아요. 네. 강의 의뢰를 죄다 사람들이 카톡으로 보내. 카톡으로 그러니까 파일을 이메일을 안 쓰는 거죠. 더 이상 안 있는 쓰는 사람이. 이메일 거의 안 안 쓰죠. 씁니다. 예. 예. 카톡으로 모든 뭐 PPT 자료면 보면 거기서 소통을 카톡 하거든요. PC 버전도 있으니까 OPC에도 편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뭐 여러 가지 SNS들이 있는데 음. 이 카톡이 어떻게 이렇게 전 국민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됐는지 이게 궁금해요. 예, 이 카톡 운영하는 회사가 이 주식회사 카카오인데 네, 바로 전에 이제 이름은 주식회사 다음 카카오였죠. 네. 이름이 말해주듯이 다음하고 카카오가 이제 합쳐진 거죠. 카카오가 다음을 먹었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 다음이 그리고 없어진 거 보니. 왜 우리 그렇지. 잘 알다시피 네, 네. 이제 이메일이 초창기 시절에 우리나라 이메일을 통일했던 서비스가 한메일이었죠. 한메일. 그렇죠. 한메일을 하던 업체가 바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이모 씨가 이제 대표였죠. 네. 그다음에 한국의 SNS 서비스를 만개시킨 근데 왜 카카오. 이모 씨라고 이름을 얘기를 안 해? 이재용 씨. 그렇지, 네, 그렇게 알죠. 얘기하면 되지. 다 아는 얘긴데 아, 네, 뭐 죄송합니다. 예. 비밀도 아, 아니고. 뭐, 다 알죠. 예. 팔았습니다 이제는. 네, 어쨌든. 카카오가 이제 두 개 네. 합병해서 생긴 기업인데 뭐 네. 형식적으로는 이제 다음이 카카오를 인수한 것처럼 형식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카카오가 이미 상장해 있는 다음을 통해서 네, 네. 다음을 이용해서 우회 상장한 셈이고 카카오가 결국 다음을 먹은 겁니다. 내용적으로. 네,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포털 서비스에 새 장을 열었던 다음을 사실 집어삼킨 거니까 카카오가 그만한 공룡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카카오가 그렇게 된 공룡이 된 공원이 어디에 있느냐? 카톡에 있는 거죠. 네, 카톡이 결국 다음을 먹을 수 있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카톡에 지금 국내 가입자 수가 4,300만 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기들 빼고 휴대폰 없는 사람 예, 빼고 그리고 다 그냥 너무 노령 인구 있다고. 빼고는 다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노령이 더 열심히 쓰시는 거 모르는구나. 아, 카톡. 아니 여기서 내가 노령은 80 너무라고 했잖아요. 너무 노령. 너무 예, 노령. 이상. 시설에 네네. 계신 분들은 빼고 다 쓴다 이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카톡이 근데 이게 어떻게 전 국민의 소통수단이 된 거냐? 답이 아주 간단한데요. 네. 카톡이 한국 최초의 무료 모바일 메신저다 이거야. 최초? 그러니까 최초. 아, 뭐 네. 최초가 주는 뭐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최초, 그러니까 이 무슨 기술이 대단하거나 네. 혁신적 서비스가 아니라 네. 모바일 메신저로는 우리나라 최초랐던 거. 이게 제일 중요했다니까. 예. 아, 그게 중요했던 음, 거구나. 음. 우리가 이렇다 해서 음. 빅데이터에 관한 방송을 여러 번 했었잖아요. 네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개념이 네트워크 효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시 선점한 자가 누리는 이익이 막대하다는 네, 생각이 최초 들어요. 하는 사람이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카톡이 출시된 게 몇 년인가 하면 2010년이에요. 얼마 안 됐구나. 벌써 9년이 됐는데. 9년. 저는 아, 근데 벌써- 저는 벌써라고 하시네. 저는 얼마 안 돼.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아, 사람이 사는 그 각도가 다르군요. 예. 네. 제가 더 나이가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뭔가 느낌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SNS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주로 네. 왓츠앱이라고 썼어요. 왓츠앱. 왓츠앱. 예, 왓츠앱은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아. 사용자가 10억 명을 돌파했어요. 예, 세계 여행 다니면 세계 여행 다니다 친구 만나면 다 왓츠앱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글로벌 서비스고. 그렇죠. 글로벌 이건 서비스. 글로벌 네, 서비스. 이건 글로벌 서비스잖아요. 근데 또 요새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위챗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 요거는 중국. 중국 애들이 쓰는 거고. 네. 10억 명이 육박하고 있죠. 어쨌건 간에. 근데 어쨌건 간에 이거는 또 미국 10억이야 또 10억. 하나 중국만 가지고도 10억이야. 어떤 건 미국이고 하나 중국인데 우리는 한국인이잖아. 네네. 한국인한테는 한국인이 많이 쓰는 서비스가 네트워크 효과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모바일 메신저가 바로 이게 카톡이 된 거죠. 음. 물론 카톡이 나오기 전에도 한국에 메신저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게 뭐가 아련한 있었을까? 네, 아련한 기억이 사람들 이제 나왔겠지만 기억 못 하는 거지. 예. 옛날에도 아. 있었는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있었어. MSN 메신저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다음에 지니. 지니. 예, 그다음에 지니. 정말 인기 있었던 버디버디. 어. 버디버디 기억나요? 근데 우리 예. 네이트원도 되게 많이 썼었는데. 네이트온도 많이 썼죠. 예. 거기서 저기 보이스피싱 그거 그 맞습니다. 사건 때문에 예. 네이트원이 확 죽어버렸잖아요. 예, 이 그전에 메신저도 많이 썼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이게 전부 다 PC에 기반한 메신저인 그렇죠. 예, 우리가 맞아. 게임하면서 PC방에서 게임하면서 버디버디 틀어놓고 막 네네. 했잖아. 음. 이게 PC거든. PC 메신저. 음. 근데 카카오톡은 음. PC가 아니고 스마트폰. 네네. 다시 말해서 모바일 메신저로서 한국의 최초였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술은 다 있었는데. 네네, 맞아. 기술들은 다 기술은 다 있었는데. 있었던 건데 요거를 모바일 바보같이. 아니야 바보는 아니고 다른 데도 이미 다 세계적으로도 네네. 모바일 기반의 메신저가 등장을 했는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가 최초였다라는 그런 그 의미죠. 운이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되게 바보 같았다는 거지. 뭐 아다리가 맞는다고 할까 이게 참. 그러게요. 예. 이게 아다리가 만다라기보다는 보통 진짜 아다리. 이게 어느 나라 말이야. 근데 알아들어서 좀 약간 좀 아니 다 그렇긴 알아듣잖아. 고입니다 고. 다 알아들어. 근데 이게 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게 중국에서 위챗을 주로 쓰는 것처럼 네. 네. 보통 자국에서 개발된 서비스를 그 나라 국민들이 보통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측면에서 아주 빠르게 카카오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기 시작을 했다. 이제 그 점에서는 선도적이었다.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카톡 출시가 딱 2010년이라고 2010년이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때 우리나라가 뭐냐면은 그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고 있던 딱 그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시기가 정말 잘 맞아. 맞았구나. 근데 이게 이게 아다리라니까 아다리. 아니,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이폰 출시된 게 2007년이에요. 7년이죠. 우리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의 스마트폰 아이폰인데 예. 2007년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못 들어왔죠. 들어오질 못 못했잖아요. 들어오겠죠. 못 들어오게. 맞아, 한동안 예. 못 들어왔죠. 우리나라가 개발하기 전까지 못 그러니까 들어오게. 삼성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아이폰 출시가 돼서 네. 이미 전 세계에 아이폰이 뿌려졌는데 네. 한국만 딱 문을 닫아놓고 못 어.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렇죠, 삼성이 그렇죠. 개발할 때까지 문을 딱 닫아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삼성이 막 몇 년을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개발을 해가지고 갤럭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폰인데 그게 출시된 게 2009년 4월이에요. 2009년. 아이폰 국내 출시가 그 다음에 2009년 11월에 7개월 뒤에 이루어집니다. 갤럭시 다 그러니까, 팔아먹고. 그러니까 갤럭시를 먼저 시장에 딱 그러니까 네네. 아이폰 못 네. 들어오게 막아놓고 네. 갤럭시 개발을 기다려서 시장 문을 이제 그 다음에 열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네. 이제 최초의 스마트폰은 갤럭시가 된 거고 갤럭시가 출시된 게 2009년 4월. 그다음에 카카오톡 출시된 게 2010년 3월입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어. 이 스마트폰 시대의 개막과 동시에 모바일 메신저 카톡 등장이 이게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렇죠. 지금 모바일이기 네.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의미가 네.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갤럭시가 처음으로 출시가 되고 2010년부터 이제 그 스마트폰 보급이 시작이 될 때 이때 발빠르게 이제 카카오톡이 등장을 하게 되는 모바일 메신저가 이제 등장을 한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폰 보급 이제 그때부터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그 무료의 온라인 메신저가 PC에서 모바일 기기로 이제 무대를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가 카톡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등장하기 이전에 이것도 기억도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휴대폰의 문자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공짜가 아니었어요. 유료죠. 유료였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카톡이 우리나라 최초의 모바일 메신저를 제공하면서 문자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 메신저에서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이게 카톡을 무료로 이 그렇죠. 서비스를 출시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소비자들은 카톡 앱을 무료로 다운받죠. 가입비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네. 문자뿐만 아니라 이젠 동영상, 파일, 사진 등 다 공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요금에 데이터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데이터 비용 내니까 근데 통신사의 문자 서비스는 한동안 계속 그게 유료였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뭐 500건 지금도- 제공 뭐 지금도 이제 100건. 얼마 네. 이제 이런 100건까지. 식으로 해가지고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어차피 뭐 데이터 요금 그거나 내는데 저거나. 카톡 공짜로 쓰지 뭐하러 돈 내고 유료 문자를 써?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카톡을 모두 쓰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근데 비슷한 동일한 메커니즘인데 카카오 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카카오 택시가 저 자주 쓰죠. 카카오 택시 쓰죠. 콜택시잖아요. 네. 콜택시인데 기존의 콜택시 운전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최대 한 5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냈었어야 그죠, 됐어요. 회사에 냈죠. 회사에 냈었어요. 네. 일반적으로. 네. 네. 근데 콜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도 호출 건당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별도로 또 내야 됩니다. 네. 추가됩니다. 맞아요. 우리 부모님 지금도 내세요. 카카오 그런데? 택시를 못 쓰세요.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를 아.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네. 택시 기사도 음. 그 월별 냈던 수수료를 안 내고 승객도 네. 호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다 공짜예요. 음. 택시 운전사도 그다음에 그 승객도.
고민할 여지가 없겠죠. 당연히 음. 공짜니까 음. 자연스럽게 보통의 유료의 콜택시 서비스, 호출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거 대신에 공짜 카카오 택시로 다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카카오를 안 쓰거나 아니면 콜택시 앱을 다운받지 않은 사람들은 네네. 안 쓰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다 공짜인데 그렇죠. 뭐하러 이 유료를 일부러 쓰겠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게 카카오의 성공 전략이에요. 저는 카카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음. 소비자 심리를 음. 너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최초 모바일 메신저 카톡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어떤 선점자라는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추후에 택시, 뭐 카카오 택시, 카카오 내비, 카카오 맵, 카카오 버스, 카카오 지하철 정말 무료 서비스를 하나씩 이렇게 확대를 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이 모든 서비스들이 다 원래 우리 공짜인데. 소비자들은 이제 유료로 했던 부분들인데 이걸 다 무료로 제공을 하잖아요. 카카오가. 그럼 도대체 수익은 어떻게 내는 건지 우리 본격적인 이제 주제 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일단 무료라고 하는 게 카카오가 뭐 카톡을 비롯해 가지고 카카오가 제공하는 온갖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그렇죠. 했죠. 근데 카카오톡이라는 공짜 모바일 메신저를 제공하는 회사 이름이 아까 테니스님 말씀하셨는데 주식회사 카카오예요. 카카오. 예. 그래서 2014년도에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을 한 게 2014년도예요. 14년. 네, 맞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네, 진짜 얼마 안 됐네요. 그래서 한 5년, 4, 5년 정도 그때 됩니다. 코스닥이 아마 상장했죠 그때? 맞습니다. 네. 그 원래 다음이 코스닥 코스닥이 상장 있었어요. 회사였었기 네,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게 아까도 이제 우회 상장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제 코스닥 상장을 됐다가 음. 2017년도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그 카카오가 제공하는 온갖 가지 서비스를 보면은 마돈나님이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 카카오 주식회사 카카오 홈 웹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은 다음 포털 서비스 일단 가지고 그쵸, 다음이 있죠. 있으니까. 그건 원래 네. 이제 네. 인수해서 가지고 있고 네. 네. 온라인 커머스로는 다음 쇼핑, 카톡 쇼핑이 있고 맞아.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인 카카오페이가 있고 생일 네, 때 케이크 네. 주는 카톡 쇼핑.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음 웹툰 아, 이거 많이 시장이 보죠. 있습니다. 맞아요. 웹툰 웹툰 엄청나죠. 네, 중요하죠. 그다음에 카카오 뮤직, 아, 카카오 TV, 네네. 카카오 페이지 같은 거 이거 다 콘텐츠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이 게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데일리, 카카오 맵 등 이런 건 모빌리티라고 모빌리티. 이제 다 하나의 사업을 다 통칭하는데 음. 이 전 어마어마한 업종, 다종다양한 업종에 이제 쫙 걸쳐져 있죠. 맞아요. 카카오 우리 열면은 거기 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많아요. 이 노란색, 무지는 이 하지. 노란색이 상징색으로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노란색이 막. 네네, 이게? 맞아요. 맞아요. 앱이 딱 노란색이면 선생님 카카오 안 같아. 묶어놨구나. 네, 저는 요 카카오 택시가 얘가 노란색이 T라서 이게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네네네 그치, 맞아요. 모바일- 아, 폴더를 안 만들었다고? 아, 폴더를 아, 안 그렇지. 그냥 해놨네. 너무 자주 써서 폴더를 안 만들어. 아, 네. 그러니까 또 폴더 또두번 눌러야 들어가서 되니까. 두 번 눌러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카카오 T가 예전에 카카오 택시, 뭐 카카오 그다음에 대리 뭐 대리.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그렇죠. 합친 게 이제 카카오 T인 저 거예요. 그런 적 모빌리티야. 있어요. 음. 술을 마시고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근데 누가 오셨냐면 카카오 대리기사님. 아 맞아. 잘못 눌렀구나. 네. 헷갈려. 헷갈려가지고. 헷갈려서. 저는 거꾸로 한 적 있어요. 아 진짜. 카카오 대리를 불렀는데 카카오 택시가 오고 아니 부르신 분 어디 있어요? 아저씨 저 택시 안 불렀는데요? 아니 그래서 저희는 대리기사님은 허탕 친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니? 그래, 저도 몰랐는데 제 친구가 그분한테 돈을 드리면서 죄송하다고 아. 불러고 저 너무 매너 너무 좋아, 미안해. 좋은 매너를 제가 배웠어요. 저도 예. 택시한테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웠습니다. 네, 그런 네.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시간이 돈인데. 아 그럼요. 본인 실수한 거니까 제가 그거에 실수한 대해서 거니까. 이제 예. 이렇게 착한 소비자들이 아유. 이런 착한 이렇다는 고객들이 착합니다. 예. 어쨌든 예. 이 카카오를이라는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카카오라는 카톡이 플랫폼이죠. 카카오의 핵심 플랫폼이죠. 네. 다음하고 포털 사이트하고. 근데 어쨌든 이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는 이 모든 서비스들은 소비자들한테는 대부분 다 공짜입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물론 유료가 있습니다. 유료. 공짜가 아닌 서비스를 꼽으라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서비스 중에서 온라인 게임하고 웹툰 같은 콘텐츠 그렇죠. 유통 사업 부분이 있죠. 아. 이건 그냥 우리가 공짜로 쓰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 가입자를 상대로 해서 유료로 콘텐츠를 판매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사가 딱 얘네들이 그러니까 웹툰을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카카오가. 네. 그러니까 콘텐츠가 올라가는 플랫폼만 제공하는 거니까 네. 원래 개발자는 따로 있어요. 게임 개발자 제작사 따로 있고 그다음에 웹툰 원래 제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니까 회사가
거기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일상적으로 이제 그 얘네들한테는 카톡이 그냥 판촉. 임대해주는 그러니까 개념이네요. 백화점 개념이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요. 얘는 이게 예. 사람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 백화점이라고 보고 네. 여기에 이제 입점을 하는 개념이다.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가 봐요. 이제 입점하는 데에 대한 이제 임대료가 아니라 수수료를 수수료.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유료 콘텐츠 유통 사업이 분명히 있죠. 아까 이제 그 콘텐츠에 있어서의 백화점 역할을 하는 건데 유통 사업인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 카카오 서비스에 그걸 제외하면은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이 공짜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카카오의 재무 실적을 보면 그 사실을 곧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2014년도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다음 커뮤니케이션 합병을 했죠. 그 이후에 지금 카카오의 이 공개 자료가 그 이후 자료들밖에 없어가지고 이 카카오 2014년 이제 다음하고 합병 이후에 이제 재무 실적을 보면은 사실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네. 영업 이익하고 단기 순익 실적을 보면은 그다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카카오 자회사 이제 홈페이지 보면은 국내 자회사가 19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로 이제 카톡을 해외로 네. 이제 진출시키기 위해서 해외 자회사가 2개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카카오 자회사를 모두 이제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거든요. 이걸 그렇죠. 한꺼번에 보면 합쳐서. 한꺼번에 합쳐서 이제 보면은 2018년 매출액이 2조 4천억 원입니다. 와, 매출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다. 조를 네. 넘기네요. 매출액은 뭐 2조 막 조단위 매출을 올린다. 이거는 뭐 음. 대기업이라고 어마어마한 대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매출액은 2조 4천억인데 영업이익은 729억 원밖에 안 돼요. 2조 4천억 중에. 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159억 원이에요. 잠깐만요. 뭐야, 뭐 이게 이상하네. 야 그럼 이게 729억이 이게 영업이익이면 729억 나누기 2조 4천억을 잠깐만 계산을 좀 해보면 야 대충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3% 정도밖에 안 되네요. 굉장히 왜 낮은 이렇게 거예요. 낮죠? 네이버가 2018년 영업이익률이 17% 정도 되거든요. 아. 엄청나게 적은데 적어도 너무 적네. 그럼 매출만 많지 완전히 속빈강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게 듭니다. 왜 그런 거죠? 네. 이제 아까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사실은 우리 SNS에서 거의 양대 산맥인데 양대 산맥이고 비교도 안 되네요. 네, 네. 네. 정말 그 양대 산맥 적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네이버의 영업이익률하고 비교를 비교도 안 해보면 돼요. 카카오는 네. 정말 잽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잽도 안 되네. 그러니까요. 네. 아, 오늘 선생님들이 참 저기 그래서 참 알아듣기 쉬운 속어들을 많이 쓰시네. 네. 잽도 안 된다. 막 이런 이렇게 얘기. 쓰면 안 되는데 아. 원래는 근데 그러니까 네. 굉장히 카카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속상하죠 이거. 응? 뭐.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어.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히 그러네요. 인기 많은 회사인데 네. 이 수익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카카오의 성공 스토리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매출은 합니다. 성공인데 수익은 실패한.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도 이후에 이제 카카오 네. 매출 구성을 보면은 게임이 절반 정도로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콘텐츠 유통 산업은 네, 네. 유료라 그랬잖아요. 네. 이 제작사들이나 이 수수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게임이 절반 정도로 비중이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다음하고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다음이 플랫폼이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랑 비슷한 네, 똑같은 네. 거잖아요. 광고 수입이 한 27%에서 30%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 온라인에서의 게임 유통 수수료하고 유통업에서의 게임 유통에서 수수료하고 광고 수익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거의 사회 공헌 사업이네. 거기서 돈이 다 돈이 안 무료니까. 무료니까. 네. 그래서 자타공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선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수익 구조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유통 마케팅 업체하고 예. 사실 다를 바가 수- 없죠. 수준이 별 대단한 게 아니네요. 그래서 예. 수익 구조만 보면. 네, 수익 구조 보면. 근데 카톡이나 다음 포털의 플랫폼이 유통하고 마케팅 채널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광고들 막 포털 사이트 열면 광고 난리도 난리 아니잖아요. 나죠. 그렇죠? 예. 네. 이제 이게 다 이제 그 마케팅 그 수입이라 광고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4,500만 명의 카톡의 가입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국민 모두가 다 가입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카톡 가입자들이 카카오 수익 사업에 사실상 이제 잠재적 실질적 고객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카톡을 안 쓰는 국민이 없는 데다가 대다수 카톡 이용자들이 하루 종일 카톡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보다 좋은 더한
그러니까. 유통이나 광고 채널이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텔레비전도 뭐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온 국민이 아침부터 눈 잠들 때까지 다 자다가다만 일어나서 카톡 아니, 보지 그러다 않을까 보니까 싶은데. 카톡이 정치 정보 제공의 유통 통로로서 많이 활용되잖아요. 그렇죠. 뉴스보다 더 그럼요. 빨리 그럼요. 많이. 그렇기 네. 때문에 요즘에는 뭐 TV나 예전에 이제 광고하면 TV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사실은 TV보다 더 좋은 유력한 광고 채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무료 서비스는 일종의 미끼다. 그러니까 확실하고 충실한 카카오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미끼 상품이다. 잡아놓는 거죠. 예. 이제 네. 이렇게 잡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카톡을 계속 이용하도록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TV나 다른 이 광고 매체들하고 경쟁력에서 카카오가 압도적으로 이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미끼 상품으로 이제 먼저 고객을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놓고 확보를 하고 잡아놔야 돼. 이제 거기에서 광고를 해서 또 유료의 부가 서비스를 판매를 해서 한마디로 이제 끼어 팔기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좀 심하게 표현한 건데 사실 이런 구조인 거죠. 이어팔기. 그러니까 미끼 상품, 공짜의 미끼 상품으로 4,500만 명의 네네. 잠재적 고객을 확보를 딱 해놓고 이 네. 사람들을 상대로 끼어 팔기 장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카카오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아니 카카오라고 하면은 이 한국의 소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뭔가 좀 대단한 일을 막 할 것 같잖아요. 뭐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뱅크 왠지 선진적인 금융기업을 이끌어갈 업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알파조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무료 미끼로 미끼 상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겨우 광고나 게임으로 수익을 내는 되게 평범한 유통업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의문의 1패인데 의문의 아니 1패 이거? 그것도 그러네. 의문의 일패네. 예. 카카오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그 디지털 혁신 기술 그러니까. 업체인데. 아니 2조 4천억 매출 중에 네. 고작 3%의 영업이익밖에 내지 그러니까. 못하는 이게 정말 그것도 저는- 광고하고 게임으로. 예, 이 정도 4,300만 정도가 가입해서 사용할 정도면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엄청난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빅데이터가 바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닌가 봐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포털 광고하고 온라인 게임 덕분에 카카오가 사실상 흑자를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내세울 건 아니지만 2조 4천억에 매출해가지고 당기 순이익이 이제 125억 정도 된다 그랬었죠. 170몇 억이었나? 159억 원. 예. 그러니까 뭐 내세울 건 아니지만 어쨌든 흑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카카오의 실적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흑자는 기록하지만 재무적 실적은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것이고, 근데 자회사 숫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 매년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는 있어요. 매년 계속 늘어나요. 막 여기저기 회사를 인수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광고 게임 이외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카카오한테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례 하나를 더 들어볼게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을 텐데 네. 간편 모바일 송금 업체 토스라는 게 있습니다. 저 많이 씁니다. 예. 저도 쓰고 아. 있어요. 예, 저도 애용합니다. 예. 이게 내가 딱 너무 애용해서 이 서비스 변화를 제가 알아요.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5회 송금까지 무료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한 2월부터 10회까지 10회까지 무료로 2배 아. 늘었어요. 예. 아니 저는 네. 이 토스가 너무 고마운 원래는 게 다 무료였었어요. 원래는. 옛날에. 근데 쌤이 이거 토스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잠자고 있는 보험료 있잖아요.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160만 원을 벌었잖아요. 정말? 제가 그거 한도가 안 냈어. 아니 제가 옛날에 그 교보생명에 네. 가입했다가 네. 열심히 붓다가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아. 10년 넘게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 근데 그 돈을 찾아가라고 네. 거기에 딱 토스 명단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예요, 선생님? 본인의 개인정보 다 갖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아 그렇죠. 예. 좀 약간 끔찍하긴 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신용정보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죠 토스가. 실제로. 근데 네. 신용등급도 아니 막 그걸 나오죠. 아니 뭐냐면은 이거 모든 보험회사가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네. 휴먼 계좌 찾아가라고 그냥
그냥 맞아. 거기 들어가서 그냥 자기 이것만 치면 네, 네. 다 나와. 다 본인이 나오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무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모르고 맞아요, 있었다는 맞아요. 소리인 건데 네. 그걸 토스가 대신 찾아줬다고 그렇죠. 막 좋아하는데 그건 네, 뭐냐면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 다 갖고 있다. 얘네들이 갖고 있다 이런.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아주 토스나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죠. 네. 그렇죠. 편리한 건 사실이죠. 다 공인인증서를 찾아주시더라고. 이렇게 여기 안 깔아도 되고 그렇죠. 모바일에 그리고 공인인증서도 깔아놨는데 보안 카드를 안 갖고 왔어. OTP 카드를 집에 두고 왔네. 뭐 이럴 그거 안 때도 이게 되잖아요. 바로 할 수 있죠. 네네네. 토스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토스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후배가 하나 있어요. 뭐 우리 저도 잘 아시겠지만 알아요. 아시죠? 자 서로 네. 아는 분이죠. 예. 제일 토스에서 제일 많은 연장자예요. S 모군이요. 그래요? S 모군인데요. 네네. 예, 제일 좀 아는데. 연장자예요. 우리 동기가. S 모군 들고 있니? 예. 네. 이 토스의 개발업체 이름이 비바 리퍼블리카예요. 아, 이름 되게 그래요? 멋있습니다. 프랑스 그죠, 이름 혁명의 멋있죠. 고죠. 공화국 만세. 네, 뭐 그런데 네.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에 유일한 한국 기업. 아 이 토스가 워낙 한국 기업이었어요? 네, 한국 기업입니다. 네. 몰랐네. 저희 아는 사람도 한국인이에요. 네. 몰랐네. 네. 네, 네. 한국 기업인데 2015년 2월에 그 토스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가 이제 1,000만 명을 돌파를 했다. 그리고 이제 누적 송금액이 이제 그 28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계속 어마어마하네요. 송금액 어마어마하네요. 합치면. 1,000만 명. 그러니까 작년 11월. 근데 이거 어, 은행하고 비교하면 뭐 택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2016년 말에 구글 플레이가 뽑은 올해의 베스트 앱 대상을 수상을 얼마나 했고 다운로드 많이 받았던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대단하다. 그쵸. 그다음에 이제 네. 2017년에는 KPMG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핀테크 기업에 한국 기업 최초로 선정이 된 바 있으며 네. 2018년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날에는 회사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회사 대표가 또 치과 의사예요. 원래 의사 네. 출신이죠. 토스가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이 간편송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간편송금 시장에서 이제 톱스의 점유율이 금액 기준으로 71.5%로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다음에 2위 업체가 카카오페이예요. 카카오페이는 네. 이 송금을 늦게 늦게 시작했어요. 시작했죠. 응? 예. 그래서 카카오는 토스보다 한 1년이 뒤늦은 2016년 2월에 음. 카톡 기반으로 한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제 시작해서 이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스에서 토스 네네. 이용자들이 카톡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아, 얘기는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요즘 카톡은 카카오페이 많이 써요. 예. 카카오 송금, 네네, 송금도 송금. 그러니까 맞습니다. 똑같거든요 기능은. 네네. 근데 카톡은 늘 켜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토스는 새로 켜야 되고. 토스는 새로 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카톡은 늘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편한 게 내가 친구로 맺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 예. 더 많죠. 바로 갈 수 있죠. 예. 너무 많잖아요. 네. 그 더 많은 많죠. 사람의 계좌를 계좌번호를 몰라도 몰라도 되니까. 그냥 송금이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토스는 예. 계좌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러면 토스도 카카오톡처럼 음. 뭔가 이렇게 뭐 미끼 상품 음. 이렇게 뭐 무료로 뭔가를 이제 해주면서 송금 서비스 해주면서 이렇게 성공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된 토스의 건가요? 성장 스토리는 카톡하고 네네. 똑같아요. 음. 예. 송금이 원래 은행 업무였잖아요. 네. 전통적으로. 근데 이건 이제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기반 간편 송금 서비스가 이제 새롭게 등장한 거죠. 근데 아까 계속 핀테크 하시는데 핀테크가 제가- 아니고 핀테크. 네? 다시 해보세요. 핀테크. 핀이에요. 예, 핀테크 핀. 자꾸 예, 말씀을 하시는데 영어 선생님 때문에 미치고 이게 뭐예요? 예, 아, 예, 핀. 예, 핀테크. 핀테크는 이제 핀. 파이낸셜, 금융하고 아. 테크놀로지. 요거의 합성어야. 그러니까 그렇군요. 핀테크가 아니고 핀테크. 아 핀테크 맞군요. 죄송합니다. 네. 예. 아 이제 댓글 달린다 이제. 금융기술이다 이 말이지. 금융기술. 네네. 예, 쉽게 말해서 네. 송금이나 결제나 자산관리, 대출 등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 구현하는 것. 어허. 이게 핀테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송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체 수수료를 수수료 내야 냈잖아요. 되죠. 예, 물론 예. 뭐 베스트 뭐 고객이면 안 되겠지만 토스는 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일체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때문에 소비자들이 은행 송금 대신에 토스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단시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쫙 가입자가 급증한. 저 너무 편했어요. 네, 처음에 이런 이거 성공 하면서.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송금 수수료를 안 내. 네. 하지만 토스는 내야 된단 말이야. 아 은행에다가. 왜? 토스는 지가 다 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망을 네네네. 이용해야 되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송금할 때마다 은행에다가 네. 송금 건당 150원에서 450원 사이의 이체 비용을 은행에다 계속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은행 뭐지? 그럼? 망에다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송금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비스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송금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적자가 늘어나요. 아, 뭐 이상하다. 토스 돈 벌기 어렵겠다. 이건 사업이 아니죠, 이거는. 아니 대통령 표창 받으면 뭐예요? 이건 뭐 공공주의적인 사업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진짜, 카카오가 진짜 공화국 만세인데. 그러니까 공화국 만세예요, 이게. 네, 이건 막 자코맹이야, 자코맹. 그러니까. 네. 아니 바베프다, 바베프. 네. 자, 어쨌건 네. 카카오가 매출이 엄청 늘었는데 수익률은 보잘것없듯이 토스도 송금액이 몇 조가 되면 뭐 할 거야? 몇십 조가 되면 수익을 내기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빅데이터 사업이라는 예, 게 예, 이 사용자가 많다고 이익이 뭐 바로바로 이렇게 생기는 거는 아니구나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면은 알파존님 토스 어떻게 해요? 수익을 어떻게 냅니까? 예. 궁금해지네요. 카톡의 경우에는 네. 카카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료 서비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게임하고 포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광고 수입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버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기 흑자를 기록은 하고 그렇죠. 있다. 예.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수익은 그래도 낸다. 적자는 네, 아니다. 적자는 아니다. 근데 토스는 수익률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이게 선생님 아신다는 그분이 왜 갑자기 불쌍해 보이지? 그래도 그분이 또 상관이 재무 없는. 담당이에요, 또. 근데 비바 레푸블리카에 따르면은 네. 토스 출시 이후에 매출은 매달 평균 30%씩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네. 월간 손익 분기점을 넘어선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익을 낸 이게 적이 뭐야. 한 번도 없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벌기는커녕 네.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네. 불어나고 있다. 아니 이렇게 아까 볼 수가 있고. 은행 수수료를 토스가 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 나는 은행에다가 수수료 안 내서 좋은데. 되게 바보잖아.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왜 근데 너무 의외여서 그래서- 어떻게 수익이 없어? 자, 고학만세. 그래서 비바 레푸블리카 재무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2016년도에 3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근데 2017년에 206억 원으로 매출 172억 원이 어마어마하네요. 늘어나는 동안에 네네. 순손실은 2016년도에 226억 3천억 원이었어요. 손실이. 손실이. 순손실이. 순손실. 그런데 2017년에는 392억 6,6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순손실 순손실이. 증가? 그러니까는 매출도 늘어나면 당연히 순손실이 손실도 증가할 수밖에 늘어납니다.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네네. 아까 경쟁업체잖아요. 카카오페이도 송금 업무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동일합니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주식회사 전체는 흑자인데 네네. 카카오페이는 적자예요. 알겠죠. 그 매출을 보면은 카카오페이가 작년에 695억 2,562원이다. 아하. 그런데 당기 순손실은 934억 8,283만 원이다. 이건 여기 문 닫는 거 아니에요? 뭐 깨진 독도 아니고 이건 그러니까. 뭐독 자체가 밑이 없는 거네요, 이건. 그래서 네. 막 거의 막 천억에 가까울 뭐 내년쯤 되면 천억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순손실 아니 규모가. 여기저기서 상 받으면 네. 뭐해? 그리고 어떻게 매출보다 당기 네. 순손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비바 레푸블리카 같은 경우에도 매출보다 손실이 더 크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네. 이제 2017년 4월에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가 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엔 하나의 부서였는데 네, 네. 독립된 자회사로 이제 분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 4월 분에서 분사한 이후로 2012월까지 8개월을 보면은 매출이 한 106억 정도 되는데 순손실만 254억 원이다. 네. 그래서 매출이 6배 늘어날 때 순손실은 한 4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네. 아니 좀 황당해요. 네. 아니 기업이 음.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아까 랄랄라. 비바리 퍼블리카의 그 공화국 만세 네. 네. 이게 좀 되게 슬픈데요. 음. 뭔가 유료화를 하든지 기업의 수익 구조를 걱정되세요, 근데? 네, 뭐 만들어낼 무슨 대책 같은 거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마돈나가 이런 거 걱정해 주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어쨌건 간에 뭐 아, 나 걱정, 이런 기업 처음이야. 네. 우리 이런타에서 다룰 때마다 네, 맨날 네, 네. 분노했는데. 뭐 걱정을 하니까 예, 네. 무료 서비스니까 뭐 적자가 난다면 뭐 일감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무료를 유료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 뭐 당연히 떠오르는 생각이죠. 근데 또 유료하면 네. 또 다 떨어져 나가.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처음에는 고객 확보를 위해서 무료 서비스를 딱 하다가 네. 충성도 높은 고객을 쫙 확보한 다음에 쫙 유료화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 보면 처음에는 이제 무료였잖아요. 네. 근데 작년부터
서비스가 하나 더 생겼죠. 무료 서비스 기존의 서비스는 일반 호출로 그대로 두고 네. 근데 건당 1,000원씩 호출비를 부과하는 스마트 호출량이 밑에 하나 더 생겼죠.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 호출했는데 택시가 안 와. 그러면 1,000원 더 내고 스마트 호출로 이렇게 그러면 넘어가게 되는 다 거죠. 와요? 반드시 와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스마트 호출이 정말 많을 때는 안 와요. 그것도. 아, 그러니까 저는 카카오 택시를 불렀을 때 네. 저는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아하. 지금까지. 왜냐하면 아, 딱 그래요? 그 부르는 시간대가 있는데 제가 네. 그 시간대에 저는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를 택시 제가 수요가 늘 때는 스마트 호출도 잘 안 와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저는. 저는 스마트 호출 그래서 한 번도 안 카카오 택시 안 불러요. 근데 왜 안 오느냐? 안 오는 또 그냥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네네. 뭔가면 택시 기사가 손님을 고르는 거거든요. 우리 택시 타 보면 택시 아, 맞아, 운전사한테 맞아. 카톡카톡 뜨잖아요. 네네네. 근데 자기가 눌러야지 잡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가거나 그렇지. 갔다가 돌아올 그래서 때 내가 사람을 못 못 써. 태우게 되면요. 아. 그러면 택시는 그걸 안 잡거든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네, 아예 대답도. 이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그래서 카카오가 최근에 진짜 최근인데 네. 웨이고 블루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저도 웨이고 처음 블루. 들었어요. 근데 홍보해 주는 것 같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과 성남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네. 곧 여성 전용 서비스도 나온대요. 이거는 이름이 웨이고 레이디인데 네네. 기사도 여자분이. 그래서 괜찮다. 웨이고 레이디라는 서비스 여자만 탈 수 있고 네네. 어린이는 탈 수 있고 이렇게 서비스가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근데 호출비가 비싸. 3,000원부터 시작이야. 아 비싸다. 3,000원부터 시작이야. 웨이고 시작. 레이디가요? 아니요. 웨이고 웨이콜 블루 블루가 블루 자체가. 레이디는 아직 안 나왔고. 네네. 3,000원부터 시작이고 더 올라가기도 한. 이걸 어려운 말로 탄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3,000원보다 더 많이 해.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돈 벌려고 별 방법을 다 쓰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이제 뭐 지금 적자를 탈출하려고 애쓰는 거야. 그러게요. 그러면 왜 비싸냐? 네. 이게 타다하고 비슷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마트 호출이건 일반 호출이건 택시 기사가 손님을 고른다 그랬잖아. 네네. 근데 이 서비스 웨이고 블루는 그게 아니야. 고를 수가 없다. 네, 타다처럼 네. 딱 호출하면 호출자 주변에 있는 빈 차량이 자동으로 무조건 배치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갈 수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지. 네. 응. 택시 기사가 손님을 고르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카오 택시는 유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궁금한데 이 택시 기사가 이 카카오 택시에 가입된 모든 택시 기사는 이 웨이고 블루에 그렇지는 배치되는 않죠. 그렇지 것을 않겠죠. 자기가 그거에 웨이고 자기 블루에 원래 가입을 따로 해야겠죠. 해야죠. 예. 따로 웨이고 네, 블루는- 웨이고 블루를 하겠다. 이렇게. 그 앱이 따로 있을 것 그럴 것 같은데요. 같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택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비자 입장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T 안에 네네네네. 아까 했던 카카오 대리하고 막 헷갈린다고 네. 했던 네네네. 호출 서비스, 택시 호출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네. 대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카풀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또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카카오 그러니까. T 앱 안에 이게 기능이 여러 개가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웨이고 블루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웨이고 블루를 택시 기사는 내가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그렇죠. 수도 그럴 있고. 것 같습니다. 안 네. 쓸 수도 아. 있는 거죠. 그거를 반드시 쓰게 한다. 이거는 시장 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유료화를 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스도 처음에 송금 수수료 없었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달 5번까지는 무료. 맨날 적자 그 이상은 커지니까. 건당 500원. 네네. 2월 1일부터는 10회까지 무료. 네네. 그 이후는 건당 500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 것 네. 같아요. 처음에 5회부터 수수료를 받겠다고 했다가 네네. 올해 갑자기 10회까지 무료로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어? 먹을 것 같으세요. 모르겠는데. 저. 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500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 거야. 이제 더 그렇죠. 이상. 에. 아 이게 몇 건 맞아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섯 건 딱 쓰면 무료인데 네네. 굳이 내가 돈 내면서 쓸 이유가 뭐가 있어? 아, 카카오페이 그렇죠. 공짜인데. 송금액이 줄어들면 그렇죠, 그렇죠. 토스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 카카오페이가 공짜가 있잖아요. 카카오 그렇죠, 송금이. 그렇죠. 그러면 네. 토스에서 5회까지는 무료로 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카카오페이로 카카오페이로 가서 넘어가면 또 되죠. 아니면 네. 아예 토스 안 쓰고 카카오페이로 네네네네.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토스도 진짜 속상했을 거예요. 아마 간당간당한데, 유료를 토스. 유료로 서비스를 딱 도입을 네. 했는데 사람들이 딱 그만치만 네네. 무료까지만 쓰고 그 이상 안 쓰거나 아니면 아예 카카오페이로 넘어가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토스가 이제 이렇게 행동하니까 네. 카카오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허. 카카오도 계속 무료였는데 네네. 4월 3일 우리가 지금 어? 방송하는 게 4월 2일이죠. 네네. 내일부터 유료화돼요. 아 진짜요? 네, 내일부터 토스와 똑같이 월 10회까지는 무료. 그 네. 이유는 건당 500원. 이거 담합이다 이건. 네, 명확하다. 담합이죠. 담합이죠. 명확하게 담합이다. 10회 500원 똑같아. 이거 명확한 네. 담합이다. 이게 이럴 수가 있어 네. 어떻게?
아니 서비스가 은행 수수료도 은행마다 다 다른데. 네. 그러니까요. 아니, 담합일 이거는- 수도 있고 2달 오차가 있으니까 따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건 간에 그만큼 근데 어렵다. 토스 입장에선 좋겠다. 그만큼 카카오가 어렵다는 올려줘야. 아니 이거는 아니, 아무리 따라간다 하더라도 후발 주자들은 자기가 시장을 그러니까 아주 아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토스가 많았잖아요. 송금 네네네. 분야에서 70%를 넘으니까 음. 카카오가 후발 주자인데 후발 주자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시장 경쟁을 하게 되면 음. 무조건 오케이 10회까지 우리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네네. 유료를 하겠어. 그런데 최소한 300원으로 하자 우리는. 그래야 이 소비자를 우리 쪽으로 끌고 올 거 아니에요 고객을. 근데 이건 명확하게 담합이라고 봐요 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3일에 이제 카카오 네. 간편송금이 유료화 되거든요. 어, 유료화 되는데 그 같은 날 같은 그러니까 4월 이거 진짜 3일에 담합이야. 이런 게 토스가 어딨어 시장에서. 토스 카드란 걸 출시해요. 요건 뭔가 하면 월정액 카드. 월정액 2,900원을 내면 네. 송금 서비스를 많이 쓸 수 있는 거지. 네네. 월정액 3,900원을 내면 무제한으로 무료 송금 쓸 수 돈을 있는 벌기 서비스가 위한 나온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지금 네, 막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교롭게도 같이 4월 3일한 건 뭔가 네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핀테크 업체들이 살아보겠다고 막 유료화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네요. 네. 아니 우리 이제 팟빵에 팟빵에 이제 프로그램들도요. 초반에는 다 거의 다 무료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돈 받는 데가 있어요? 예, 하나둘 와. 에피소드별로 500원씩 받아요. 치사하구만. 그리고 진짜. 네네네. 자 이렇다는 계속 무료입니다. 네. 네. 어.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이제 업체들이 적자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게요. 아이고 참. 이게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아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진짜. 진짜. 송금이 몰랐는데 유료화. 몰랐는데. 네. 카카오 간편송금도 유료화되고. 아 저도 토스랑 똑같이. 제가 똑같은 토스도 조건으로. 5회 무료일 때 음. 사실 5번까지 쓰고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아이 참. 네, 이제 우리는 20번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토스 10번, 카카오 10번, 그렇죠. 카카오페이 10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예. 10번 근데 10번씩. 네이버 송금도 있어요. 네이버 송금도 있으니까 아이고. 아, 네이버 서비스 송금도 많네요. 생겼어요? 아, 그래요?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는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네이버 PC에서. 앱을 그러니까 네이버 앱을 이제 다운을 해서 쓰면 아. 네이버 송금도 있어요. 어쨌든 다른 방법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알파조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두 업체가 이거 담합이다 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다가 이제 무료가 다 없어지고 나면은 네네.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유료화 된다고 또 이런 업체들이 돈을 버는 거는 확실한가요?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부분 유료화라고 볼 수 있죠. 완전 또 유료화는 아니잖아요. 네. 부분 유료화로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카카오 택시가 속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 3년간 300억 원의 적자를 냈대요. 근데 이거를 1,000원, 엄청나다. 3,000원 네. 콜택시 호출비 받아갖고 이 적자 만회가 되느냐 하는 게 참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라든가 밤 시간에 이제 손님이 몰리는 뭐 홍대라든가 뭐 대학로라든가 이게 핫플레이스 네. 이런데 제외하고는 소비자들이 굳이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시간이 아니면 1,000원, 3,000원 내고 서비스를 쓸 이유가 지하철 없잖아요. 타고 가지. 그렇죠. 지하철 타고 가지고 나가면 택시가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빈 택시가 천진데 뭐하러 1,000원 내고 스마트 호출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핀테크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소비자들 한 달에 20회 정도 송금은 충분하거든요. 송금이 누가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맞아. 특정히 이런 업체에 있는 사람 말고는 안 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업체는 또 고민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아예 부분 유료가 아니고 네. 무료 서비스를 싸그리 없애버리고 네네. 부분 유료가 아니고 이 전면 유료화로 갈까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아까 이제 마도님도 얘기했지만 기존 고객들이 큰 불만을 사게 되겠죠. 아 그럼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후발업체가 등장하면 하루아침에 그 업체한테 다 고객을 뺏길 그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그런 선택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서비스 이용자들은 아주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제가 공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예 처음부터 돈 주고 샀으면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난 그런 게 생각나는데 옛날에 무료 커뮤니티 서비스로 일약 포털업계 최강자로 떠올랐던 프리첼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지. 기억나세요, 프리첼? 알죠. 네. 이게 유료화했다가 네. 1년 만에 망했어요. 1년 만에. 1년 만에 회사를 맞아, 팔고요. 맞아. 대표는 횡령 혐의로 구속됐어요. 야, 나 이거는 정말 극적인 사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전면 유료화라는 건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음.
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화했을 때 이게 네. 정말 사상 누각처럼 하루아침에 업체 네, 자체가 네, 네.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건 이미 경험에서 알고 있어요. 경험에서 우리가 알고 지금 있어요. 기억에서 까먹었지만 네. 그런 그러니까 프리체리 사례들이- 뭐 그러게 말이에요. 프리체리 좀 어. 한때는 되게 좀 저희들이 좀 사용했던 그러니까요.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다 건데 모든 동창회들 다 프리체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그럼 네. 굉장히 강압적으로 그렇죠. 다 빠른 며칠까지 다운로드 안 받으면 다 자료 지우겠다 그러고 난리 그러니까 쳤었어요. 이 네. 그건 거의 법칙과도 같은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벤처 기업들이 저렇게 유료화해? 그럼 마치 카카오나 토스가 처음에 네네.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럼 우리는 무료로 할게 하고 등장하는 업체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동으로. 나오겠죠. 나오죠. 그러면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유료화된 카카오페이나 네네. 아니면 카카오 송금이나 아니면 토스 송금을 안 쓰고 새롭게 등장한 또 업체한테 후발업체도 다 사용하겠죠. 몰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음. 사실 돈을 받으려고 소비자한테 유료로 서비스 대가를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굉장히 난감하고 갑갑한 거죠. 그러면 알파점이 이런 업체들 어떻게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네. 애초에 무료로 시작한 주력 사업이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톡은 아예 무료로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료로 생각 못하는 건데 네. 그 주력 사업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겠다라는 점을 인정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수익 창출 모델을 찾는 게 더 나은 해법이 될 근데 것이다. 이거 카카오 관계자가 들으면 되게 승질낼 일인데요. 아 근데 그거 도대체 자기들도 고민할 어떻게 거야. 다른 수익 창출 모델을 그래서 만드냐 막 이러면서. 그 다른 확실한 수익원을 찾기는 찾아야 돼요. 언젠가는 영원히 안 그러면 계속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걸 이전 왜 했어? 나 참 일단 어이가 시장에서 매출이 네네. 이렇게 일단 어마어마하게 잡아야지. 매출이 없- 늘어나면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그건 네.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에요. 아하, 기본적으로. 적자여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가 아니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게 성공이에요. 이것도 성공이에요. 구글이 여러 명 위험하다, 배렸어. 그래서 위험하다. 근데 이제 그러면 네. 계속 새로운 그러니까 그 음. 비용을 계속 적자라는 건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니까 이거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뭐겠어요? 근데 그게 방법은 유일하게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는 그 방법밖에 투자자들 없어요.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신규 사업을 늘리는 거예요. 아. 이거 실제 저거 그 토스가 매년 적자가 늘어났잖아요. 매출보다 적자가 더 큰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확장한단 말이에요. 별의별 서비스를 막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 규모를 키워 나갈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 외부 투자자들을 끌어오는데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다음하고 합병을 한 이유가 뭐냐면 상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 장점이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유상 증자를 하면은 주식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죠. 자금을 끊임없이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분명한 수익 모델이 없어도 네. 이게 투자자들을 잘 이제 설득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것도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고. 가져온 돈을 쓰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충성도 있는 고객을 충분히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투자자를 끌어들인다고 했는데 이게 뭐 수익 계속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또. 계속 예. 투자를 막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라고 하면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사업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이런 시도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맨날 투자자들 돈만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투자자들이 돈도 못 버는 회사한테 네네. 계속해서 돈을 갖다 네. 퍼붓겠어요. 그렇죠. 근데 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상장돼 있어 카카오는 그러면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면 돼.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그래서 회사 자체가 수익을 안 내도 상장 기업일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주가만 계속 올라가면은 그 돈 주식을 팔아 가지고 이제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토스 같은 경우는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영원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불러오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언젠가는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수익 모델을 개발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수익 모델을 찾아 산만리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수익 방법이- 모델 찾아 산만리. 그게 간단치가 않다. 네. 그래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상 증자를 해가지고 돈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토스는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토스의 해법을 한번 보면 오픈마켓 쇼핑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오픈마켓 말이냐면 쇼핑몰이요? 뭘 팝니까?
네. 금융상품. 아하. 그러니까 1천만 가입자를 확보를 했다 그랬잖아요. 토스가. 네네. 그럼 토스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어쨌든 그만큼 많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토스 앱을 통해서 금융상품 마케팅하고 유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뒤늦게 이해됐어. 한번 열어볼까? 아니 토스 뭘 열면은요. 파나? 토스 네. 열면은 네. 각종 대출 상품들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계속 떠요. 내 신용 등급에 아. 맞는 대출 상품 추천.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예. 금리 그렇게 얼마. 보시면 되는 게 어허. 아니 그러니까 그러네. 카카오랑 네네. 비교를 하면 카카오는 다음을 포털을 갖다가 인수를 했잖아요. 네네. 다음 포털 자체가 할 수 네네. 있는 쇼핑몰 다음 쇼핑몰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걸 통해서 유통업을 하는 거거든요. 음. 오픈 마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쇼핑몰 네네. 역할을 하는 건데 토스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체 앱에서 금융회사들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러네요. 뭐 이렇게 많이 생겼냐 이게. 아니 저는 그게 왜 마케팅하고 이렇게 이제 자꾸 뜨나 했어요. 돈 벌려고. 아 그랬구나. 아니, 광고 수익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네요, 항목이 진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부동산 소액 투자, 펀드 네네. 소액 투자, 해외 주식 그렇지, 투자, 그렇지. P2P 분산 투자, 맞아요. 예. 뭐 내 부동산 시세 조회, 문화상품권 구매 별게 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토스가 이제 자기 주력 사업인 송금으로는 네네. 돈을 못 버니까 아하. 네네 금융상품을 금융상품 파는군요. 유통 아까 얘기했던 백화점 입점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토스가 온라인 금융 종합 백화점이다 우리는 네네. 이게 되겠다. 그러니까 입점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증권사, 은행, 보험사, 카드사 그 다음에 신용평가회사뿐만이 아니라 P2P 업체까지 온갖 종류의 이 금융 대출이나 아니면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하고 제휴를 맺고 제휴 업체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 수익하고 판매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도 신청을 했는데 그렇군요. 증권사도 설립을 하겠다고 해요. 어머나.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신청은 해서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신청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도 자기가 한다고 하니 백화점 금융종합 백화점을 하면서 그 백화점에다 직접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가 되겠다. 이제 핀텍에서 출발을 했는데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네네. 결국에는 전통적인 금융상품, 금융산업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결국 돌고 돌아서 토스은행이 탄생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간데 이번에 인가를 신청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금융위가 허락을 하면 해주겠죠. 뭐. 100대 기업인데 뭐.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납득이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처음에 송금 서비스부터 시작했으니까 여하튼 이게 자연스럽게 금융 유통해서 금융회사로까지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카카오는요? 카카오도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간편 송금하고 간편 결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하고 있죠. 하고 있는 셈이에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도 이제 그 증권사 인수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증권사를 인수하겠다. 그래서 핀테크로 출발해서 이제 금융산업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은 토스랑 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카카오는 절대로 전통적인 금융업으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그러니까 토스가 그렇게 가는 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금융업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융업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 이때는 정말 딱해지는 거죠. 그냥 전통 금융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카카오는 단순히 내가 은행에서 돈 벌고 증권사에서 돈 벌겠다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보다 훨씬 더 빅픽처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빅피처요? 빅픽처. 그러니까 빅피처. 그 토스와 카카오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보면 토스는 1,000만 명이 가입을 했지만 카카오는 거의 전 국민이 다 가입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카카오는 국민 모두가 가입한 카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업종을 다 망라한 거대한 왕국을 꿈꾸고 있는 거지. 내가 거기서 무슨 은행에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카카오뱅크 돈 못 벌거든요. 네. 카카오뱅크가 수익을 낸다 생각하면 수익 내려면 아직 한참 걸릴 거, 몇 년 더 걸릴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것 자체로 돈을 벌기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는 뭐 토스가 인터넷 전문 은행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카카오는 그것보다 더 한 거대한 네네. 그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카카오사의 자회사들을 이렇게 쫙 보면 특정 업종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은행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뭐 네. 증권사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 산업 전 업종을 은행업, 금융업 다 포함해가지고 다 망라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 21세기형 재벌이다. 그러니까 토스는 그냥 금융업을 하는 거예요. 단종.
그러니까 업종, 네네네네. 그러니까 업종이 단일해, 단종 네네네. 업종이다. 그렇지만 카카오는 그것보다 차원이 문어발이네, 다르다. 문어발. 그러니까 거의 문어발로 근데 모든 문어발인데 이게 서서히 뭔가 이렇게 우리를 다 이렇게 지배하고자 이렇게 막 손을 뻗는 듯한 그런 기분이 좀 드네요. 스멀스멀하네. 이제 4,300만의 어떤 그 기본 가입자들을 이렇게 딱 그러니까 가지고 다 있다 갖고 있는 보니까 거지. 예, 그래서 토스의 어떤 돈 벌기 아까 말 수익 찾아 산만리에서 해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식상하죠. 식상하죠. 그러니까요. 금융업 한다는 게 뭐 그냥 자극해 그래서 대단합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납득이 가고 자연스럽다고 그 그런데 방향으로 가는 게요. 카카오는 진짜 네. 전혀 다른 기획, 어마한 빅픽처 기획을 가지고 있는 전 것 같다. 국민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왠지 조금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이 끔찍하네. 카카오 네.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카카오 왕국. 네. 아. 현재로서는 이 카카오 왕국이 거대한 네네. 광고 플랫폼에 지나지 않는다. 음. 뭐 게임 팔고 광고 팔아가지고. 음. 근데 네. 이게 서비스 이용자들의 모든 일상생활 정보들을 다 수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겠죠. 이걸 활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아마도 카카오 왕국의 미래가 될 것이다. 현재는 광고 플랫폼이지만 네네. 이 카카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한번 아까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잖아요. 뭐에서부터 뭐까지 다 있는지. 여기서 그러니까요. 데이터들을 다 확보한다. 일상 데이터들을. 음. 그럼 이게 카카오 왕국이 될 텐데 이게 바로 카카오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결제 수수료 몇 푼 더 벌고 송금 수수료 몇 푼 더 보는 게 목적이 아닐 것이다. 응?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 확보가 더 주요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카오 택시고 카카오 티 모든 서비스 아까 무슨 블루도 있었잖아요. 웨이고 블루. 네.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카카오 택시도 있고 카카오 대리도 있고 온갖 가지 무슨 카풀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있죠. 지도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어요. 카카오티가 지금 카카오 이 카풀 서비스 진출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거 네네. 수수료 수익 벌려고 하는 거 아닐 거라는 아니죠. 거예요. 미래의 모빌리티 시장을 겨냥을 한 그렇죠. 것인데 왠지 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 카카오 네. 내비게이션 지도를 통해서 카카오는 이미 수많은 모빌리티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고객이 선호하거나 그 고객이 주로 몰리는 택시 승하차 장소가 어딘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간대별로 대리 운전자 수요가 어디가 많은지 어느 지역에서 그 수요가 몰리는지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주행 경로 파악합니다. 도로 평균 이용 속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검색 장소들 소비자들이 어디를 주로 검색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그 모빌리티 데이터들이거든요. 네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권 분석 빅데이터도 이미 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네네.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택시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가장 상권 분석 다 해놓은 그걸로 상권 분석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카풀 서비스는 택시를 넘어서 일반 운전자의 운행 데이터까지도 확보를 하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영역을 보면 주유, 정비,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된 모든 인프라 사업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큰 포션이에요. 그렇죠. 이제 보험은 그다음에 주행 자동차 기술에 이르기까지 네네. 이 카카오 T가 확보하고 있는 이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들의 활용 용도는 매우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당장 매출 대비 그 영업이익이 적다 하더라도 우습게 보면 안 돼.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도 무섭네요. 네. 뭔가 모든 빅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언젠가 빵 터질 것만 토스랑은 차원이 다른 차원이 거예요. 다르네요. 이게 지금 알파조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123회 했을 때 결론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돌고 돌아서. 네, 돌고 돌아서 네. 여기까지 왔는데 이 결국 빅데이터 업체의 궁극적인 기결은 빅브라더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때의 모- 결론이요. 우리 지난번 예, 방송의 그렇죠. 결론이었죠. 지난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이 모든 소비자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와 생활 패턴들도 다 감시하고 포착하지 않고는 빅데이터 업체 수익성이 보장될 수 없으니까 네. 다 이제 모으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예. 일단은 모으고 본다. 모으고 본다 일단 당장 그럼, 뭐가 안 보여도 그렇죠. 일단은 모은다. 네. 물론 아직 막- 당장은 이걸로 돈을 벌지는 못해요. 하시니까 그러니까 카카오가 꼭 성공할 수 있을지 네네 이 모든 업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네. 서비스에 대한 신변 정보, 행위 정보, 막 정보 막 모아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네 성공할지 안 할지 사실 잘 모르죠 우리는. 그러니까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음. 그
그걸 그냥 실패는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자료들을 그 그냥 자료 그 다른 데 팔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럼요. 돈을 주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냥 음.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카카오가 직접 성공을 하지 못해도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망한 업체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전에도. 그러니까 뭐 망하고 팔고 망할 수도 있고 뭐 네. 하여튼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이게 전통적인 산업화 시장을 이제 많이 뒤흔들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융복합이라는 이름으로 뭐 윈윈하는 뭐 새로운 협력 모델도 생기고 그러는데 어쨌건 뭐 어떤 기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다.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런 불확실성이야말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체들은 빅브라더를 자기 구성 요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근거다 이거죠. 빅브라더로 확실함을 보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본의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이제 빅브라더를 하게 되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시, 포착, 정보 수집 이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어마어마한 막강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 그렇죠. 거예요. 오늘은 이거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상누각처럼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판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대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빅데이터는 빅브라더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그래서 예. 예를 들어가지고 카카오페이가 가입자의 온오프라인 구매 정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카카오페이로 다 맞아. 구매를 맞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열어보고 싶네요. 그다음에 송금 정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누가 얼마 어디에 네네. 얼마를 보냈는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네. 그다음에 요즘 세금도 그다음에 청구 모든 청구서 그러니까 통신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통비 이런 거 다 청구서 다 납품 대역 다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티를 보면 카풀을 통해서 개별 운전자의 주행 습관 데이터 다 수집해갖고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카카오는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나의 취향, 나의 선호, 나의 인석, 나의 성격 등을 다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카톡을 통해서 누구랑 내가 한 말도 어떤 다 얘기를 알잖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는 뭐 하여튼 진짜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가지고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다. 나도 모르는 심지어는. 그래서 누가 이런 정보에 관심을 한번 가질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이 질문 자체가 빅데이터로 돈을 버는 방법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이 카카오가 네네. 이 정보를 과연 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할까? 그리고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누가 기꺼이 돈을 지불을 할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향후 빅데이터 산업이 아직 현재로서는 막 돈을 막 버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아닌데 앞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결정하는 관건이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일 것이다. 누가 이 정보를 절실하게 필요하느냐? 그다음에 그만큼 절실해서 내가 돈을 기꺼이 지불하겠다. 누가? 이 질문인 거죠. 근데 저 지금 엉뚱한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심부름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정보를 사가지고 일하면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 엉뚱한 생각 갑자기 하고 그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질 사람들 끊임없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싶은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 마음을 읽고 싶죠.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싶고 마음을 읽고 싶은 사람들, 감시하고 누굴까요? 싶은 사람들, 빅브라더겠죠. 예, 자기 네. 이익을 위해서 이 정보를 이용해야 하는 그러니까 거죠. 결국 이 국민 위에서 뭔가 이렇게 군림하고 싶은 어떤 정부, 국가 이런 데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그런데 팔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빅데이터 활용은 소비자 개인별 맞춤형 광고에 사실은 다 거의 다 집중하고 있어요. 돈도 그걸로 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활용 방법하고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이렇다 해서 소개했죠.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 그렇죠.
이게 사실은 빅데이터 산업이 나아갈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날도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네. 중국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사회신용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보면은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데 첫 번째 유형이 정치적 행정적 목적의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정부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국가 공공기관 아까 그때 기억나죠. 네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협력 업체하고의 협력 사업이 있는데 이 민간 주요 협력 업체가 누구냐면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하고 텐센트의 위챗페이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알리바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행정적인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부 단독 사업이 있고 민간의 사람들의 온갖 신용 정보를 그러니까 사회 신용 정보를 모집하는 거는 알리페이하고 네네네. 위챗페이거든요. 정부가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구매 정보를. 모르죠. 그거를 다 이제 여기서 민간 협력 업체로부터 같이 손잡고 해서 만드는 건데 네네. 그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작년에 카카오에 2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카카오페이가 설립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분사를 했다 그래요. 원래 사업부에서 분사를 네네. 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한 게 알리페이예요. 불길하네요. 그래서 진짜 왠지 불길하네요. 그 진짜.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제 혁신 경제 막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이 언론들이나 아니면 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벤치마킹 해야 될 대상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빅데이터를 맞춤형 광고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미국도 그렇게 못 가거든요.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불길하다. 우리 불길해요. 123회 녹음할 때요. 아우 또 한국 또 이게 정부 관료들 되게 좋아하겠는데 뭐 막 이런 느낌 받았었는데 그렇죠. 이게 그냥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왔듯이 이 한국 정부 또한 카카오가 모아놓은 그런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 이 한국판 빅브라더가 되는 거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중국 사회신용 시스템 들으면서 끔찍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도 이 대열에 동참할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하필이면 그 업체가 이 업체한테 투자를 했네. 왜 투자? 그러니까요. 이거 그죠? 뭔가 이게 뭔가 밑그림이 거기다가 롤 그려지는데요. 모델이고. 예. 끔찍하네요. 다른 나라들은 아직 네네. 개인정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네네. 정부가 이렇게 다 개입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네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의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다. 정부 단독 사업 있고 그다음에 합작품도 있다. 자본하고 이제 정부가 합작품도 있는데 사실 목적은 다르다.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이고 하나는 상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의식과 행동을 통제하거나 사람의 선택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둘 다 똑같아요. 목적은 정치적이고 한쪽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네네네. 소비자의 마음, 그러니까 정치권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고 상업적인 목적에서는 이 업체들은 민간 업체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랑 관련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그리고 이미 빅데이터 산업이 정치에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빅데이터 산업을 단순히 4차 산업혁명, 미래 네네네. 신성장 동력 정도로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 속는 거죠. 아까 마돈나님도 그러니까요. 지적했던 것처럼 어쩌면 기업보다도 정치 집단한테 빅데이터가 아마 더 절실하게 요구될 수가 있어요. 그냥 중국 같은 나라는 일당 독재 국가 아니에요. 네네. 선거를 통해서 권력 싸움을 벌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사회신용 시스템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쟁이 더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이 빅데이터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거 전문 회사 컨설팅 회사들이 따로 있었어요. 정치 컨설팅 회사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여론조사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론을 정확히 읽어낼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사실상 유도하고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여론조사보다 훨씬 정확할 거거든요. 당연히 제가 봤을 정확하죠. 때는. 그러니까 여론조사할 때는 거짓 대답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됐는데 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해서 네.
저기 뭐야 사실 이제 브렉시트 찬성파들이 이겼잖아요. 네. 아주 간소한 차이로. 근데 브렉시트 실제 찬성파들이 정치 세력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입자 정보를 확보한 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치 광고로 여론몰이를 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다라는 것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페이스북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라고 불러요. 이게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건 회사 이름이에요. 정치 컨설팅 회사 이름인데 네. 페이스북을 활용한 정치 공작 캠페인을 담당했던 이 회사가 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입니다. 이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 여기 이제 러시아까지 개입했다. 러시아가 브렉시트를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적극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이 스캔들 터지고 나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본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지능정보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덕분에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불확실성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근데 정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치 집단이라면 누구나 장기 집권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과를 알 수 없는 선거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는데 이를 막아할 정치 집단이 있을까? 없죠. 아니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영국 브렉시트 사건처럼 이게 뭔가 공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의식을 그럼요. 조작하죠. 의식을 조작하고. 네. 페이스북에 막 그 가짜 공고들이 맞춤형으로 얘가 그 저기 브렉시트 찬성파냐 아니파냐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로 진짜 아주 목적의식적으로 가짜 광고들이 막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든 뭐 토스를 사용을 하든 뭐 되게 편리해졌잖아요. 이게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되게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 집단에서 활용하고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다면 우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뭔가 빅데이터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네네. 모든 사람들이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너무 네. 좋다고만 생각을 하는 제가 건데 아까 토스할 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네네. 가질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요. 이렇게 기술이 인간의 의식하고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정말 오고 있다. 그러게요. 그런 면에서 제가 딱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떠오른 소설이 있는데 네. 그 헉슬리 영국의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 맞아요. 있어요. 멋진 신세계 유명한 소설이죠. 저 이 소설 진짜 정말 제가 감동 깊게 읽은 소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좋아한다 그러려고도 그렇죠. 근데 너무 충격적인 충격적인 소설이어가지고요. 소설. 네, 그렇죠. 1932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근데 등장하기 이거는- 직전이죠. 근데 그게 SF 영화, 그러니까 네. 소설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몇 현실이 년 되고 만인 거예요. 한 100년도 안 됐죠. 100년도 네. 안 된 이 현재 지금 그게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조지 오웰의 1984 네. 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1984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1984는 빅브라더에 의해서 지배되는 전체주의 사회의 디스토피아를 그린 것인데 네. 헉슬리 소설은 제목이 멋진 신세계잖아요. 네, 네. 훨씬 더 지능적이고 스마트한 버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멋진 신세계 말 그대로 너무 멋지거든요. 세계가 네, 네. 거기서 그려지는 세상을 보면은 너무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 과학기술의 발달로 노화나 병의 고통에서 자유롭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풍요로움, 편안하고 안락함이 지배하는 완전한 세상이에요. 이 멋진 신세계는. 그래서 이 멋진 신세계가 유토피아인 거예요. 디스토피아가 아니에요. 네, 네. 모두에게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보장을 하는데 음.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알바조님이 이 두 개의 소설을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좀 묵직한 그런 어떤 부담감과 뭐라 그러지? 우리가 이게 이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유주의를 포기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인가? 막 이런 또 생각도 들고 마음이 무겁네요. 근데 우리가 제가 그 멋진 신세계에서 받은 충격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네, 우리가 자유의지를 반납하면 네, 너무나 행복하고 편리한 세상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자유의지를 선택하는 순간 뭐냐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고통의 나락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음. 사실 딱 이렇게 보면은 영화 매트릭스 모티브랑 유사하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 영화 매트릭스가 이 멋진 신세계를 사실 본따온 거라도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많이 봤다죠 이것저것. 그렇죠.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지능정보기술이 만들어낼 미래의 멋진 신세계는 분명해요. 우리한테 상상을 초월하는 편리함을 선물할 것이라고 봐요. 아까 말씀 야돈나님도 포스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나의 일상적 필요를 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내가 굳이 뭐가 필요한지 체크해서 장 보러 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생각하고 고민하고 움직일 이유가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세상이 정말 그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일까는 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알파조님이 멋진 신세계.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뭐 대부분 네. 그때 읽었겠지만 이 영어로 브레이브 뉴 월드거든요. 브레이브가 용감한이라기보다 멋진이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번역에 맞는 건데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여기인데 거기는 이제 생물학적인 어떻게 보통의 이제 번식 생식이 일어나지 않고 다 공장에서 시험관 아기로 태어나거든요. 공장인데 공장에서 시험관 아기로 태어날 때 이미 그 공장에서 부화되는 과정에서 계급이 다 결정돼 있어. 이 사람은 지식 노동을 할 계급, 네네. 이 사람은 공장 노동을 할 계급, 이 사람은 뭐 육체 노동을 할 계급 다 정해져 있어. 그리고 계급마다 부화 조건, 부화 시에 투입하는 물질, 뭐 네. 액체, 네. 또 시험관한테 계속 선전운동을 하죠. 너는 육체 노동자다, 너는 육체 노동자다. 그게 행복하다. 세뇌하죠, 세뇌. 세뇌를 계속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원래 그런 계급이고 네. 그런 계급인 게 너무나 당연하며 더 중요한 건 그런 계급인 게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주입되는 거죠. 예, 네. 주입되도록 물질적 정신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야 계급은 있는데 계급 의식은 없네. 모두가 행복해. 예. 계급은 있는데 계급 갈등도 없고 계급 투쟁도 없네. 저는 어릴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야 이런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올더섹스가 2500 몇 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두가 행복해. 다가 자기가 존재가 다 행복해. 근데 다 네네네. 조작된 세계인 거죠. 근데 세상이 분명히 그렇게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갖는 고민이 그럼 그런 조작된 행복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사람 꼭 있어 근데. 네, 우리 마돈나가 그럴 수도 있는데 매트릭스의 주인공 니오, 네네네. 니오죠? 새롭다는 뜻이죠, 네오. 네. 파란색 알약을 먹을 것이냐, 네네. 붉은색 알약을 먹을 것이냐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푸른색 약을 먹으면 행복에 젖어 있는 가상의 세계에 그대로 남게 되고 네네. 붉은색 약을 먹으면 꿈에서 깨어나서 진실을 보게 되잖아요. 네네네. 인류가 어떤 알약을 먹을지 결단해야 될 날이 오고 있다. 제가 이렇다 방송을 하면서 정말 최초로 철학적 고민을 네. 마지막에 하게 되네요. 네. 아,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내가 그 진실이 네오처럼 그 빨간색 빨간 알약이냐 네. 파란 알약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실이 존재한다는 네. 그 알고 자체를 싶으면 모르면 행복하지. 그러니까 진실이 존재한다 행복하죠.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거를 모르면 행복하죠. 그냥 사는데 음. 그게 진실이 존재한다 이제 그게 뭐 더 불행할지 행복할지는 잘 몰라. 음. 근데 불확실해. 음. 그런데 그런 진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불행의 굉장한, 시작이야. 예, 불행이 그럼요. 시작되고 고뇌의 시작이지. 선택해야 하고 네. 그리고 감당해야 되고 네. 그 결과에 대한 내 선택에 대한 고통이 예. 다가오죠. 그런데 그게 참 어렵죠. 이게 마지막 이제 우리 저희 방송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네네. 사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을 얘기할 때 철학자들이 진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음. 말씀드린 정말 이렇게 찬란하고 행복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거라고 네네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 이 사회가 너무 끔찍하고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는 저는 또 철학자들이 또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리고 조작의 주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작된 세계 안에서 행복하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조작이라는 게 과연 그러니까 조작의 주체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 조작의 주체가 모든 인민들이 참여하는 조작이냐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어떤 정보를 가진 그건 소수자 자본하고 정치만 하는 거지. 그렇죠. 이걸 우리가 그걸 왜 그렇죠. 합니까? 자본과 정치, 일반인들이 예, 자본과 정치,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소수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조작의 주체가 되고 우리는 되게 비주체적으로 거기에 우리는
정보를 참여하면서 조작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요. 수단도 갖고 예. 있지도 못하고 그럴 예.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음. 이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이걸 질문을 던져주고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도록 그러니까 저처럼 아까 토스 야호 신나 막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도에서 내가 지금 그 체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끔 혹은 질문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굉장히 미래에 우리가 그 네네. 피해갈 수 없는 굉장히 큰 네네. 문제인 건 확실해요. 그러네요. 음. 네. 아, 청취자분들도 오늘 들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급 철학적인 고민에 빠져들지 아니, 않으실까 사회과학자도 하는 공부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인문학자들뿐만 아니라 네네. 사회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네네. 이슈죠. 아, 예, 좋습니다. 음. 자, 오늘 127회 빅데이터 황금알을 낳는 거의 편이었고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